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허은하입니다. 네. 원래 승무원을 하셨나요? 네, 제가 첫 직장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요즘엔 또 여승무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승무원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승무원했습니다. 그럼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럼요. 5년 동안 비행했고요. 네. 처음에 인턴하고 할 때는 국내선 타다가 흔히 말하는 미주, 구주 다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행도 많이 하시고. 덕분에 제가 승무원 되기 전까지는 비행기라는 걸 타본 적이 없었는데 승무원 되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공부 정말 많이 해서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고마운 제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되게 좋아하고 네, 인기가 많은 그런 직업이시죠. 그렇죠. 전 세계에 다닐 수 있고 되게 트렌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반품이라던가 서비스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 제가 승무원 했을 때가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반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서비스 뭐 좀 반환해 주세요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해외 다니다 보니까 옷을 정말로 바꿔주더라고요. 반납도 잘 되고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되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께 부딪힐 때 그냥 부딪히면 부딪힌 내가 미안한가 보다 늘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밥을 밟혀도 밟은 사람이 더 화를 낼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예전 한때. 근데 요즘에는 좀 매너 있어지는데 세상이 참 넓고도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제가 여튼 많은 것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년. 그래서 그런 훌륭한 승무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국회의원하고 승무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같은 경우도 서비스 봉사직이잖아요. 그래서 승객을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전과 서비스를 잘할 것이냐라는 거랑 똑같이 국회의원도 사실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 봉사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늘 말하는 민생,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들만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비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승무원의 경험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서비스적인 그런 포인트를 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허은하 의원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다 마음에 듭니다만 그중에서도 저는 요즘 정치인으로서는 쫄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들고 그렇게 정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순간에 쫄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국민한테만 좁니다. 국민 눈치만 바라보고 국민이 가라는 길로 가려고 하고 국민을 제대로 제가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던가 누군가의 줄 서려고 제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서요. 기득권에 쫄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는 전 아직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든 전문가든 기업인이든 자신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제가 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 타겟, 제가 모셔야 될 분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이자 하늘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기득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삶의 기본적인 삶을 대하는 태도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그 내가 결정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제 철학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쫄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은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쫄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또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걸 정치에 좀 상당히 본인의 정치에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당당하게 정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3년 지내면서 느꼈던 점, 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짐했었던 것은 국민께서 주시는 이 세금 아까운 사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기업도 해봤고 번 이상의 성과를 내어야 그 회사도 잘 됩니다. 똑같이 국민께서 저를 선출해 주셨고 또 월급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당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제 의정활동 하는 내에 월급 주시는 국민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의 현장을 보면 뭐 쫄지 않는다. 좋은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쫄지 않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득권이 어떠한 나의 뭐 공천이라는 것도 주면서 내 자리를 책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쫄 것 같고요.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쫄게 되죠. 근데 그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다 기득권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분들한테는 의외로 쫄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지점을 조금 찾아보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무원 얘기를 했는데 승무원 생활을 하신 다음에 또 기업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네. 하셨군요. 어떤 창업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존심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 비슷하고 우리가 더 잘 나간다라고 비행기 타기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에 직접 나가보니까 엄청난 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나와서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 승무원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이런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강사로 강의 활동도 하고 학교도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창업도 해서 거기에서 한 20년 창업해서 또 인정받아서 인재 영입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의 브랜드, 또 기업의 브랜드, 또 어떤 조직의 브랜드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에 대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조언해드리고 네.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 얘기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는 그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았었습니다. 근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져야 그래야 상품이 잘 팔린다. 그리고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는 저희가 그 박사 논문도 브랜드 매너라는 걸 썼는데 광고는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진짜 사고 싶게 만들었는데 직접 사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럼 그 회사 오래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이든 LG든 대기업이 살아남는 뭐 기업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로 살아남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과 그 약속을 지켜나가서 현장에 접점해 있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AS라던가 이러한 서비스들이 브랜드 가치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코칭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컨설팅을 주로 하신 건데, 그쵸. 그러면 어떤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이런 분들을 또는 이런 조직을 또는 이런 회사를 좀 더 이미지를 아주 업을 시켰다거나. 그러니까 회사에 성공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단계인데 제가 그러니까 25년, 30년 동안 서비스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보면은 처음에 접점에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잘하면 교육을 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스템이라던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냥 일만 시키는 거죠. 억지로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중간 관리자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회사의 서비스의 시스템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또 그 중간 관리자 교육을 하다 보니 리더가 안 바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리더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접점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퀄리티가 높아지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했고 리더십 교육을 하게 됐죠. 네. 그 리더십에 대한 것에 그 브랜드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점점 더 뭐 좀 인정을 받게 돼서 오랫동안 뭐 많은 기업들 컨설팅도 진행하고 교육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게 PI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뭐 대기업에서는 이미 PI라고 프레젠트 아이덴티티라는 교육과 컨설팅, 코칭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비밀리에 했었고 이제는 다 뭐 임원으로 승진이 되면은 무조건 받는 이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게 이제. 네, 모르게 했죠.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 모르게. 네, 저희 뭐 예를 들어 대선 후보들도 모르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받으면 이상하다가 됐죠. 그러니까 세월이 제가 이 현장에 있는 동안 참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이 브랜드다, 이 회사의 브랜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PI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가 많은 활동을 좀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가면 갈수록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아주 좋은 그 사례들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입을 됐나요? 정당에서?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대학 교수까지 이제 되면서 네. 조금 이제 이 업계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딱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던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자체가 지지율이 좀 낮았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낮았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꼰대당 그리고 뭐 이미지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미래통합당이 네, 꼰대당이다. 많이 나왔었나 네, 봅니다. 네. 그때는 제가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재영입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거절을 하다 보니 위원장께서 직접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좀 많은 설득을 하시면서 우리 당의 때를 좀 벗겨달라. 꼰대당의 이미지를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네. 그냥 일반 이미지가 아니라 전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 당의 때를 벗겨달라. 이젠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 제가 기존에도 사실은 대선 후보들은 PI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했었었는데 그때 느꼈던 점은 스스로가 바뀌겠다 생각 안 하고 변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가 있어봤자 그냥 이름만 가 있는 거고요. 소모될 뿐이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염동열 위원장께서 정말 저를 설득을 확실하게 시켜주셔가지고 한번 뭔가 진행해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제가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흑수저 출신이고 그리고 네. 과일 그 노점상 하시던 부모 밑에서 제가 자라서 열심히 와서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운이 좋게 이 사다리를 타고 이 자리까지 왔었는데 그 모든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공정을 무너뜨리는 그 조국 장관의 그 사태들을 보면서 화가 막 났었는데 내가 가서 뭔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를 좀 하게 하고 자신감을 좀 갖게 네. 위원장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어느 당에 이렇게 인재 영입이 되면은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운 좋게 또 이렇게 비례대표까지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딸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죠. 제가 부모니까. 아마 부모 입장에서 화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왜 내가 애한테 미안해해야 되고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미안해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저는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을 해야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공이 누구는 빠르게 가고 누구는 아예 그 자리에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많이 났었고요. 거기에 제 딸도 있는 거죠. 제가 뭐 잘 나가고 그런 사람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내 딸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저는 자유주의자라서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자유롭게 자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그 꼰대당이 아니라 MZ당이 됐나요? 저희가 뭐 작년까지는 MZ당보다는 변했다, 잘한다 해서 지지율이 막 40%까지 간 적이 있었죠. 네, 그랬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허은하 의원님 하면 어떤 분과 굉장히 친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제가요? 네. 어떤 분? 원래 이제 다 골고루 다 친한데. 골고루 다 친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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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계다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아, 네. 제가 이준석 전 당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뭐 이준석 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천하용인이라는 네. 말이 이번에 생겼죠. 저희 전당대회에서 저희 4명이서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천하람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는 허은하 그리고 김용태 해서 천아용 그리고 청년 최고가 이기인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하용인이 함께 팀을 이뤄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은 도움을 좀 주셨어요. 그렇게 전당대회를 좀 뛰었더니 천하용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천하용인이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당을 많이 바꿀 수도 사실 있었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천하용인 팀이 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정쟁에 휘말릴 때 우리는 정책적인 대안을 하자라고 해서 고공행진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네. 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된 사람들이라는 그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국민개혁 얘기도 했고 엊그제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좀 정책적인 깊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쌓아가고 또 공부 좀 더 한국 정치 공부 좀 더 많이 해서 역할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하용인 안에 고대 출신이 있고 연대 출신이 있는데 그래도 고대 응원단장이 있었습니다. 이기인 후보가. 그래서 응원가를 부르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현장 갔을 때 그냥 춤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춤췄다는 건 응원을 했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시고 함께 또 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연대 응원가도 해보고 다른 대학 응원가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저출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네.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 또 배려 이게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숙제는 사실 너무나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100점 맞겠다라고 한다면 전 좀 힘들 것 같고 하나라도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저출산 정책을 얘기해도 될까라는 자신감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담회 하면서 또 청년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요즘에는 아예 결혼을 하면서도 우리 애 갖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면서 결혼하는 청년들도 많고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 경험을 살려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좀 접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9주 때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애가 잘 안 가져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외아들이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고, 근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노력을 해봐도 애가 안 가져지고, 그래서 뭐 막 정말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했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헤어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아이의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마지막 병원에 가서 문제를 찾아낸 게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튼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한 5년 동안 병원에서 경험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몸도 힘들고 부부 둘 다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돈도 엄청 들고. 그런데 이렇게 애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분들께 애가 그 도움을 드리면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이거 전개 오기 전에 프리만 배려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 않아도 임신부입니다라고 해서 초기 임신하셨던 분들이 사실 유산이 돼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난임에 대한 지원을 좀 과유불급하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부부의 문제다.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는 우리가 아끼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이 되기 전 프리맘이라는. 저는 그 무슨 자유로운 맘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처음에 저 만들었을 때 프리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유로워야 되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프리맘 해서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해서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에 대한 어머님 준비, 그러니까 초기 임신부 그리고 임신 준비 기간의 어머니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런 배려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또 아주 감성적인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돼야 맞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래서 난임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임신부 그 프리만 배려 운동 하는 것도 한 4년에서 5년 걸렸습니다. 지하철에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임신했다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저희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간담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임신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민간 기업에서는 저 임신했어요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휴가를 내고 싶은데 너 진급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너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 갖는 게 축복이고 정말 애국자들이신데 우리가 챙겨드려도 못할 판에 지금 눈치를 너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 임신하신 분들이든 그 임신하려고 하는 분들을 좀 인식을 좀 바뀔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데는 좀 노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입법기관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돼서 우선 제가 협회라던가 복지부에는 좀 부탁을 드려놓은 상황이고 제가 좀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과 비슷하게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태아 그 보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태아 보험 자체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왠지 태아 보험 안 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태아 보험을 들긴 들어요. 근데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30대들, 20대 후반 사람들이 돈을 대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키워가는 선배들 봤을 때 선배들이 그냥 행복해야지. 야, 애 낳지 마라. 아니면 뭐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는 문화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0.78%인데 이거를 지금 국가의 대위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야, 애 낳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라고 할 만한 단계를 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잘 기르는 그래서 좋은 제목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담회 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현장은 조금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관은 그나마 되고 있으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분도 또 자영업자분들도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와 30대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아예 연애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20대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집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죠. 왜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인식에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남자가 집을 구해와야 된다라는 게 요즘에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집을 구하나 연애 자체를 못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삶의 이 모든 평화로움이 깨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는데 아이를 끌고 나온 그 여성을 보고 어떤 분들이 맘충이다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겁니다. 맘충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면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는데 맘충이란 말까지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인식적으로 20대에 결혼을 할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정말로 20대에 아이 낳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 이제 30대에 결혼을 앞둔 분들도 오셨었는데 결혼 앞둔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공히 상대한테 우리 아이 낳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상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똑같아요. 내 인생 아이까지 낳아서 행복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둘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아이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도 말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남자분께서도 나도 육아휴직 내고 싶다. 근데 눈치를 보느라고 육아휴직을 못 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겁니다. 15년 전에 내가 고민하던 지점이었고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똑같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난임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만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단계라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기업을 이제 또 실제로 하시면서 여성 기업인 모임도 하고 또 벤처 기업인 모임도 하고 하셨나요? 예, 여성 벤처 기업에 제가 이사를 했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떤 되게 활동을 하셨나요? 그냥 똑같이 여자란 이름만 있을 뿐, 그냥 벤처 기업의 활동에 어떻게 홍보하고,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저처럼 작은 기업들이 조금 많았는데,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상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저출산에 관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후배들 양성을 많이 했는데 후배 8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물론 여자가 일하는 것이 또 여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세대가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자 남자를 구분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여하튼 저는 청년들 그리고 부모가 돈이 없더라도 내 돈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내 돈으로 내 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좀 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요. 이번에 CES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반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청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정부에게 원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매일경제도 그때 많이 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네. 접근해서 여기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사실 그분들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도 경험해봐서. 근데 요거를 조금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자든 남자든 여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업인 또 네. 스타트업 하는 창업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아이디어를 네. 많이 모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정보도 필요하고 저는 돈을 빌릴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존에. 네. 그러니까 벤처협회 가면은 이제 그런 소식이라도 들으니까 아, 이런 정도 지원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창업한 지 5년이 지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학생들한테 준다거나 뭐 30대, 40대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정당 얘기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또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또 그런 이미지 이게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인재영입이 되고 들어왔을 때는 정말 꿈이 컸습니다. 내가 다 바꿔놔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지나서 생각한 게 내가 먼저 모범이 되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잘 되면 한 분 한 분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저희 추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공부 모임을 가지고 그 추선의 이미지를 좀 많이 바꿔놨었고요. 1, 2년 때. 그리고 뭐 제가 활동을 사실은 저는 늘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고 제가 앞서 나가서 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면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 갔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지켰지만 성과가 없거나 그리고 뭐 실력이 없으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상품 자체가 괜찮아 이게 브랜드로서 뭐 마케팅이 성공을 하는 거지 상품이 별로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쌓아오는데 한 2년, 3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당이 되면서 갑자기 조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기득권과 주류가 아니라서 바꿀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또 나만 열심히, 나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책하고 계속적으로 듣는 시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젊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네. 분들이 있고 사실 젊은 분들이 우리 정당, 우리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거기 어떤 문제점을 또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했을 때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번 네. 대선 때 대선 때. 20대들한테. 네, 네. 10대, 그러니까 18살 이후. 근데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좀 제일 속상하죠. 기존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기대했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 그래서 그 기대했던 바에 대한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분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 30 그러니까 청년들이 봤을 때는 그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를 하나의 대체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들을 대신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효율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삶이 너무 힘든데 그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가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도 꽉꽉 잡아가면서 뭔가를 막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나 보다.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대체제 같은 상징 인물을 내쫓아내는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었던 청년들이 지켜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더 분노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미래,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발판이 돼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을 발판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네.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 저는 우선 상임위가 과방이라서 과방위 관련된 것은 제가 데이터 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IT 사업으로 성공해 보고자 했는데 못했어요. 실패를 많이 하고 많은 제 돈을 까먹었는데 그때 느꼈던 점이 데이터는 돈이구나. 데이터는 자산이구나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고 나서 그 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계속 접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디지털 유산이라고 제가 추억보호법을 하고 싸이월드하고 같이 기존에 우리 싸이월드가 날아가는 바람에 제 추억이 다 사라졌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계속 신경 써서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근데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 유산, 그 내 디지털, 내 그것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받나,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건 어떻게 받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디지털 유산법을 또 이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네. 과방위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법안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거 좀 생각하고 싶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했었던 부분은 제가 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자율권 보장을 해드리는 거, 규제를 없애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게임 많이 합니다. 게임은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려하고 새로운 직업이고 이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모로서 경험했던 이 출산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법안도 지금 준비를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건 과방위가 아니고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 과방위 관련된 건 그거, 그다음에 청년 제가 좀 모시고 싶고 잘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청년인 이게 청년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과 또 반려동물 제가 아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고 네. 하면서 3년 내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 내에서도 펫밀리라고 해가지고 펫 사랑하는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활동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이라던가 저출산 관련된 것은 부모와 가족, 저는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걸 좋아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반려동물도 가족이고, 또 우리 출산도 가족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하면서 제 원래의 그 장점을 좀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운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인은 또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해주는 최초 우주인이 되시는 건데 그분이 어떻게 돌발 상황에서 대처를 잘하는지, 평판 관리를 어떻게 잘할지,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죠. 이소연 씨가 1등 했었습니다. 굉장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도 많이 쓰셨나요? 네, 예전에 책 많이 썼고 네. 의원 대선 또 한 권 좀 썼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들이었나요? 기존에는 제 업무 관련된 마케팅, 그러니까 회사가 작으니까 사실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책을 쓰면서 마케팅을 했었던 것 같고요. 책을 팔아서. 네, 책을 파는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되니까요. 홍보가 돼서 그 부분을 했었고 국회 들어와서는 제가 경험하고 정치인 허은하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좀 사례를 잡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치인 허은하로 자리매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방의 그 슬로건이 바로 보고 새로 쓰다입니다. 네. 청년을 바로 보고 정치를 새로 쓰다든 정치를 바로 보고 정치를 새로 쓰다든 새롭게 새로운 초선답게 좀 제대로 바라보면서 좀 새로 쓰는데 역할을 했었던 21대 국회의원이었다라는 좀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정치인 허은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여성 또 집안에서의 뭐 하나의 구성원 또 친구 허은아 뭐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분입니까? 저요? 네. 전 뭐 남편한테 누구의 친구 또 누구의 남편 또 누구의 엄마 남편한테는 늘 미안한 뭐 그런 부인이 있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네. 근데 다행히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셔가지고 그 마누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함께 대화하면서 제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도 전문직을 갖고 있어서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딸아이 키우는데 우리 남편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바닥부터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사실 아이를 막 열심히 키울 수 없었고 늘 미안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은 아이 키우기 힘들었을 것 같고 또 그럴 때 또 친정엄마가 좀 도움을 주셨고 주변에 제가 빚진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저희 다행히도 뭐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지금 뭐 가족과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겠다. 내 역할 잘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걸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만나질 못해서 그냥 미안할 뿐입니다. 지금. 근데 그 사실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정치에 입문을 하고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또 반대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딸이 엄청 반대했죠. 아, 따님께서. 네. 네. 정말 반대하고 정치하는 자체가 싫고 특히 빨간당은 너무 싫다고. 빨간당. 왜 하필이면 가도 빨간당이냐고 막 이랬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여튼 남편하고 얘기하고 한 달 동안 설득해봐서 안 되면 안 오려고 했는데 또 한번 지켜보겠어. 엄마의 결정이니까 자유롭게 해봐. 막 이래가지고 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 반대했는데 이런저런 것들 뭐 조국 얘기도 하고 제가 어떤 거에 분노하는지를 이제 아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저희 남편이 저를 좀 존경해 줍니다. 제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처럼 너도 한번 가서 해봐라 라고 이제 힘이 돼줬기 때문에 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겨우 설득.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 될 때까지 남편하고 딸 아니고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네. 좀 보람됐던 일이 있으셨나요? 하루하루가 다 보람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우고 그리고 그게 확실해요. 국민께 세금 받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거에 대한 게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입법 활동하는 것도 저는 정말 보람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규제를 없애고 또 이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법안들이 나와서 고맙다고 막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뿌듯해요. 아, 이런 게 국회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의정 활동에서는 우크라이나 방문했었던 거.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젤렌스키를 만난 것도 좋았지만 그 병원에 가서 아이들 보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지나 그다음에 전쟁도 정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기존엔 저희가 6.25를 겪어서 많은 우방국들이 저를 도와주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 때는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딸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낀 사람만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차만 한 9시간 넘게 타고 비행기랑 하면 한 하루 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때. 네,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네. 그리고 막 진짜로 막 윙윙거리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딱 나와서 폴란드 딱 도착했을 땐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잘 다녀온 것 같다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출마했었던 거. 우리만의 색으로 당당하게 내 얘기할 수 있었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저를 지지하는 팬들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잊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팬들과는 어떤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뭐 그 온라인으로 교류하고요. 서포터즈 네.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비서관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좀 뵈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뵈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다른 데서 뵀었는데 그 흩어졌던 분들 중에서 지지자 중에 저를 서포팅을 좀 해주실 만한 분들이 손들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좀 꾸준하게 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의정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지, 또 뭐가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50만 원 밥값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정쟁하는 모습. 뭐 점심 때 기자들을 만나면 의원님 맨날 정쟁만 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 너무 진짜 듣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하나가 움직이는데 허은하라는 의원 하나에게 주는 월급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 방에 보좌진들이 있고 또 움직이는데 여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선거 공천 받을 거라던가 거기에서 다시 재선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저부터라도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다가가고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스티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발 듣자 해가지고 좀 많은 말씀 듣고 그 듣는 것 중에 실현 가능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좀 뭔가 진행 좀 해보고 소통하고 좀 여당다운 의원답게 활동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나의 철학이든 나의 결정이든 목표가 옳다면 그걸 꾸준하게 그냥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카메라가 있든 카메라가 없든 똑같이 행동하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뭐랄까 저는 정말 많은 인생의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실패를 하면서도 그만큼 성공을 한 거거든요. 실패는 정말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제가 마음가짐으로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뭐 조국이든 이런 분들 보면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이 뭐지? 여기서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성공을 주더라고요. 그 실패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하늘이 보고 있구나라고 저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떳떳하다면, 나만 쫄지 않는다면 하늘이 날 도와준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뭐 50평생 살면서 스스로 체험한 바가 있어서 저는 그 말을 아주 늘 마음속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너무 힘들더라도 하늘이 나한테 얼마나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큰 선물을 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또 당당해져요. 그리고 그냥 웃게 돼요. 물론 그 순간은 힘들더라도 그럴 때 이제 또 어떻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이겨내느냐에 대한 건 또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또 드라마 보고 하면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안에 이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선징악,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다 하늘이 평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돕는 그 시간들을 많이 네, 가지실... 저는 하늘이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